안녕하세요. 파산관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채무자 회생법, 법률신문에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이라 그래서 1회부터 12회까지, 전대규 부장판사님, 서울회생법원에서 이게 이제 아마 작년부터 저도 이제 눈여겨보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12번 다 완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면상으로 이제 법률신문 70년을 맞아 독자들이라면 이제 변호사들이겠죠. 변호사들도 이제 도산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도산법을 알아야지 일반 민사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로서. 그때 지식을 전혀 모르면 잘못하면 실수하면은 채무자나 채권자, 파산 채무자한테 크나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죠. 수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채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산법에 대해서는 네, 나는 도산하고는 이제 별 신경을 안 쓴다,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도산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깊게 알아둬는 소용이 없고, 개략적인 것만 알아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수개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때는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때는 다시 추후 보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때는 이의에 대해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재판도 재심을 해야 되는지 청구 이의소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 파산, 일반 회생, 이 절차의 어떤 조금씩 차이가 나죠. 담보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다음에 채권 조사 절차도 차이가 나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시간은 도산 일반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필요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사는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모셨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분은 공인행위사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산 쪽에 전문화가 될 수 있겠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가 39회에 내었으니까 저희보다 이제 1년 선배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서울지형 판사, 쭉 창원에서 수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책도 있습니다. 도산법에 대해서 2권이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호사들한테도 서울지방변호사에서 강의도 한 10번 이상 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책은 안 사고 강의안도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도산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이번에 이제 법률신문에까지 일반 독자들도 아마 법률신문 검색을 해보면 강의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운로드 긁어다가 본인이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7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채무자회생법을 강의하시고, 여름에도 하시고 겨울에도 하시고 계속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전제로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을 가급적 쉽게 서술하려고 도산 일반, 회생절차 6회, 파산 3회, 개인회생절차 총 12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도산 일반, 도산 절차란 무엇인가? 유사 이래, 역사가 생긴 이래 부의 불평등으로 빚이 존재하였고 필연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원시 공산제 사회였다 그랬죠. 공동 공산제 사회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가 생기면서 계급도 생기고 사유재산제가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라는 게 불평등은 필연적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빚을 갚아야 되죠.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회가 이제 뒤집어지죠. 그죠? 끊임없이 혁명, 그죠?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억압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빚을 갚지 못한 실패한 채무자에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숨구멍을 터줘야죠. 평생 빚이 노예로 갚게 하겠냐. 그러면 결국 뭐 죽거나 뭐 뒤엎는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도산 절차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인에서 출발해서 뭐 이탈리아에 어서 이제 뭐 어디죠? 베네치아인가 거기서 출발했다라고 나오고, 영국 거쳐서 엔여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왔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을 거쳐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도산 절차로 회생 절차가 제2편에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3편, 개인회생 절차가 4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건시키는 것입니다. 재건시키려는 것이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다시 살린, 재건 혹은 재생이라고 하죠.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한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는 청산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는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나눠주는 것을 파산 절차라고 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를 좀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면책시킨 다음에 일부만 갚게 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재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재건 혹은 재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민사재생법이죠. 우리나라에서 회생이라는 말을 쓰고 일본에서는 재생이라는 절차를 씁니다. 다시 살아난다. 회생, 뭐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개인은 면책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회생에서도 면책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도 면책 절차가 있고, 파산 절차도 면책 절차가 있습니다. 면책이란 변제 후 남은 채무를 전부 없애주는 것입니다. 면책을 통해 개인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회생에서도 면책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기면서 나머지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책이죠. 공식적으로는 면책은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에만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면책이라는 말을 안 쓰고 권리 변경 효력,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법인 파산에서도 면책 절차는 없죠. 그 법인이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제 권리를 행사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면책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책은 개인 파산, 개인 회생에서만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절차를 먼저 규정하고 있죠. 제2편이 총칙이 있고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2편이 회생 절차고 3편이 파산 절차고 제4편이 개인 회생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도산 절차의 원칙은 파산 절차가 원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생 절차는 극히 예외입니다. 사건 수도 그렇고 파산 절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칙이.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기 위하여 회생 절차를 먼저 규정한 것이다. 예전에는 따로 있었죠. 파산법 따로 있고 채무자회생법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법인회생은 회사정리법, 일본에서는 회사갱생법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화의법, 그렇죠. 네 가지가 있다가 이게 2006년도에 통합하면서 파산 절차를 먼저 규정한 게 아니라 회생 절차를 원칙적으로 먼저 앞에다가 규정한 겁니다. 원래는 모든 도산의 기본 절차는 파산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마찬가지죠. 서울파산법원이냐, 서울회생법원이냐, 서울도산법원이냐, 이래 한 세 가지 정도가 아마 물망에 오르다가 파산이라는 데 어감이 되게 안 좋죠. 뭔가 망하고 부정적이고, 그쵸? 낙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 다시 살자는 이미지로 해서 회생법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장판 선생님도 회생을 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기 위하여, 시장이라는 이제 국민들, 일반 시민들한테 각성시키기 위하여 회생 절차를 먼저 규정한 것이지, 도산의 기본 절차는 파산 절차가 원칙적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는 포괄적 집단적 집행 절차입니다. 강제 환가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 집행 절차. 이건 개별 집행이죠.
재산별로 해야 됩니다. 동산이면 동산, 부동산이면 부동산, 채권 집행이면 채권 집행,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 자동차면 자동차. 어떤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빚이 1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이걸 한꺼번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별 민사집행이고요. 두 번째는 체납처분 절차입니다. 이거는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가가 조세 채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체납처분, 이건 법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관청이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를 하는 겁니다. 법원 판결 절차라든가 결정 절차가 필요 없어요. 누가 어떤 국민이 시민이 세금을 안 냈다. 그럼 그 다음 부동산이 있다. 그럼 바로 국가가 체납 처분 절차를 해서 등기소에다가 의뢰해서 바로 압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도산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대표적인 게 판결이고 그 다음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그 다음에 대여금에 의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옛날엔 채무명이라 그랬는데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 바뀌었죠. 판결, 공정증서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증받는다 그러죠. 어디 가서.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압류한 후, 그렇죠. 특정 재산을 압류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동차면 자동차, 그 다음에 채권, 예금이면 예금, 그 다음에 뭐 동산이면 동산, 그거만 압류한 후 환가하여 채권을 회수하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채권이 없어지진 않죠. 배당을 받지 못할 뿐이죠. 내가 몰라서 배당 요구를 못할 수도 있죠. 체납 처분 절차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곧바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한 후 체납 세금을 징수해 갑니다. 여기서는 사법권, 법원의 어떤 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죠. 세금을 물면 국가가 그냥 강제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체납 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자, 그럼 도산 절차는 어떤가? 원칙적인 파산 절차를 전제로 보면 파산 절차도 집행 절차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다른 점은 모든 채권자가 참가하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환가를 집행한다는 겁니다. 즉 집단적, 채권자가 모두 참가하죠. 포괄적, 어느 특정 재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집행, 환가한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집행 절차에 대비해서 이거는 집단적 포괄적 집행 절차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 도산 절차를.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집행권원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판결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차용증만 갖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금증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줬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13일 내일 모레 집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100% 사채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한 15명 되는데 시부인을 해보니까 판결 갖고 있는 분은 한 서너 분 뺀이 없고 나머지는 절반 이상은 뭐 입금증은 금전거래 내역은 있어요. 그 다음 그 일부는 차용증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 시부인은 관제인이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판사님이 이제 감독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집행권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관제인이 근거라든가 영수증, 뭐 차용증, 근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판단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제 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채권 확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죠.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채권 신고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서 배당 요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지 못할 뿐 채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 신고에 다툼이 없으면 채권이 확정되고, 다툼이 있으면 만약에 관제인이 이의를 했다. 그럼 관제인을 상대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채권 조사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한 달. 30일이 아니라 한 달 이내.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안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채권 장부는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권 당연히 알아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회생 절차에서는 2편의 회생 절차입니다. 그래서 회생하고 개인회생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저 변호사나 법무사 입에서 나오는 게 회생하고 개인회생을 구별해서 얘기 안 하면 상당한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 회생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회생, 가로 열고 법인회생, 일반회생을 말하는 회생 절차구나라는 걸 여기서는 이제 회생 절차입니다. 2편의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절차처럼 배당만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회생 절차가 끝날 때를 대비해서 전액을 추심하겠죠. 그래서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가 없어요. 채무자에게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채권 신고와 채권 확정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와 체납처분 절차는 개별 집행 절차죠. 개별 재산을 환가해서 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 제도고, 도산 절차는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참가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집단적,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가 절차가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채무자의 채무조장 수단으로는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채권자의 개별 행동,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는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질서 있는 정리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채권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죠? 이러한 채권자들은 도산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절차에서 위 채권자들만이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나머지 채권자들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담보권자는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만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자로서 절차 밖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부터 변제 인가시까지는 별채권, 근저당권 행사가 중지가 됩니다. 다만 인가된 이후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그 절차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담보권자의 지위도 각 절차 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담보권자라 그래서 개인회생, 회생 절차에서의 담보권은 권리 행사가 강력하게 제한되고 파산 절차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받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만 권리 행사가 금지되고 나머지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담보권자도 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둘째, 합의에 의하지 않은 권리 조정이 가능하죠. 법원에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 자율협약과 같은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일부 채권자가 반대할 경우 채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 절차는 채권자의 다수결, 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자조는 4분의 3, 회생 채권자조는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채권자의 다수결이나 채권자들이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원에서 강제로 권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대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내가 비록 나는 저 사람 개인회생 절차에 동의 안 해 해도 법원에서 뭐 이대로 해 하면 어쩔 수 없이 내 채무를 강제로 탕감받는 겁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아예 면책시키죠. 개인회생 회생 절차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나는 10% 뺀이 없는데 67%, 70% 이상 되는 채권자들이 동의해버림 나는 소수 지분 뺀이 없기 때문에 내 권리는 무시되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 선거해서 어떤 대통령이 52% 당선됐고 나는 48%인 대통령을 찍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마찬가지로 반대했다 그래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페이지 요까지 했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 정도가. 이게 아마 앞으로 강의하면 요게 한 타임에 한 20분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1번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저도 이번에 강의안을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제가 한번 쭉 먼저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좀 몰랐던 것도 있고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도 있고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도산 절차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파산 절차,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처, 내 와이프, 내 남편,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언젠가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산 절차에 의촉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실망을 해서 뭐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변호사를 찾아와서 도산 절차 상담을 하고 파산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전에 신용회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게 법인 파산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법인 회생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간이회생 절차는 어떤지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금씩 변합니다. 개인회생도 이번에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무지침도 파산 절차에서 그 환가 절차도 배우자의 재산이라든가 혼인 중 재산 이게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을 해서 채무 조정을 받으시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두 번 파산 면책 받으신 분도 많아요. 사실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받아보면 남들은 뭐 한 번도 못 한다고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2번 하겠어요. 그렇죠? 한 번 쓰러지면 2번 뭐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한 번 쓰러지면 성공하기는커녕 정상적인 2번 쓰러지기 전까지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산에 대해서 이 강의 12개가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는데 한번 잘 개념 정리부터 그 다음에 절차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3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거기서 내가 채권자로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쵸? 그것도 또 중요하죠. 내가 돈 받아야 될 사람이 파산 들어갔는데 나는 그럼 가장 확실한 거는 수가 없을 땐 포기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사실은. 나는 권리가 이제 박탈당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용을 써봐야 안 되는구나. 그것조차도 변호사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의사가 암 선고하듯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소용이 없구나. 이건 깔끔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결손 처분을 해놓고 기업들은 결손 처분하죠. 국가도 세금 못 받으면 5년 후에는 결손 처분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뭐냐면 결손 처분을 못하죠. 왜? 개인은 어떤 이성도 있지만 감성도 있죠. 감정적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피 같은 돈을 못 받아. 평생 가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죠. 그렇지만 이제는 개인들도 손절을 해야 돼요.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오히려 포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주면 고맙게 받아야지 그걸 파산해서 면책받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있죠. 물론 최선의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과감하게 개인들도 이제 기업처럼 결손 처분 우리가 주식 같은 거 뭐 손절한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이제 손절 과감하게 하는
프로세서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에 돈 빌려줄 때 내가 이거를 한번 교훈이 되죠. 야, 이거는 내가 빌려줘도 띠켜도 좋다. 아니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신용평가를 하고 띠킬 각오로 돈을 줘야 됩니다. 이제 개인은.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뭐 친인척 사이라도.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